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수업 50분 수업 중에서 40분, 40분, 40분 수업을 하고 문제 한 문제만 올려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30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문제 올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40분 수업하니까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더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분 수업하고 이제 두 문제 대신 선생님들의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옆에 페이지를 써놓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찾아서 한번 복습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그냥 이 수업 듣는 이 시간만은 그냥 잘 들어주기를 바라요. 아셨죠, 선생님들? 자, 그 다음은 이제 불안. 도덕적 불안. 불안은 뭐야? 영어로 anxiety. 그래서 도덕적 불안, 현실적 불안, 그 다음에 신경질 불안. 그죠? moral anxiety, reliability, anxiety, 그리고 neurotic anxiety. 그래서 이 도덕적 불안은 이제 이걸 봅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두려움으로 원초와 초자아. 그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 그죠? 그래서 원초아와 초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면 원초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도덕적 원칙이다. 그래서 차의 규범, 가치관을 위배했을 경우에 경험하는 불안이 뭐야? 내가 지금 원초자아는 뭐라 그랬어요? 슈퍼에고, 그죠? 원초아는 이드, 그죠? 자아는 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초와 초자 간에 이제 충돌해서 이 경험하는 불안. 현실적 불안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위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그 다음에 심리적 체험으로 인한 두려움 혹은 고통스러운 심리적 체험을 경험하는 불안. 그죠? 그 다음에 신경증 불안, 공격적 본능, 성적 본능 등의 원초와 욕구를, 이게 원초와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욕구라 그랬죠? 본능 그 자체. 그죠? 그래서 공격적 본능은 이게 성적 본능들이 원초욕을 표출하는 것에 자아가 조절이 불가능하고 위협을 느낄 때 경험하는 정서적 불안이 뭐예요? 신경적 불안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방어 기제를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압시다. 아셨죠? 방어 기제. 이 방어 기제 제가 이제 그 경기대 그 졸업시험에 박사과정 졸업시험에 이 방어 기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게 갑자기, 이게 족보에서 이제, 이거는 방어 기제는 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방어 기제가 나와버렸어. 완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이 방어 기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투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부정, 억압, 이런 종류가 방어 기제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썼어요. 어?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 기제. 그래서 defense mechanism. 그래서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무의식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적응 기제 포함들이 심리 기제인. 그래서 방어 기제, 도피 기제, 공격 기제. 그래서 프로이드가 밝힌 자아 방어는 어떻대? 지금 자아를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유기체의 자아가 불안하여 그 나름대로 심리적 평형을 이룬 노력 결과다. 따라서 방어 기제를 사용함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내 방어를 하는 거잖아. 내 방어를 하는 기구, 메커니즘, 도구. 그죠? 디펜스가 방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이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방어할 태세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변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 기제. 자신을 보호하고 그들이 속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떻다? 정신 건강을 더욱 해치고 사회 부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죠? 방어 기제를 사용으로써 잘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떻다? 오히려 정신 건강도 해치고 사회의 부정적인 양상으로도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뭐가? 방어 기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자, 방어 기제는 나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무의식 영역에서 주로 일어나는 적응 기제라고 그러죠. 무의식 기능으로 일어나는 게 방어 기제, 무의식 영역.
그러면 이제 부정을 봅시다. 부정, denial. 그죠? 부정. 의식 수준으로 표출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생각, 부정. 그래서 욕구, 충동 등을 거절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혹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 거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인정하면서 오는 불쾌감,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부정이에요. 그죠? 여기서 뭐라 해서.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 계속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걸 거부했어.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인정해. 인정을 하되 여기에서 오는 불쾌함,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게 음, 방어 기제라는 거죠. 부정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그 책에 나와 있죠. 자, 봅시다. 이제 억압은 뭐예요? 억압은. 그죠? 어가, 리프레션. 가장 많이 사용하고 1차적 기제로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생각, 충동, 공포, 소원 등을 의식세계로부터 어떻게 되겠어? 이게 충동이나 공포나 의식세계로부터 배제시키고 어떻게 되겠어? 무의식적으로 밀어넣는 거야. 어?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세계를 배제시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밀어넣으며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 심리기죠. 어가 계속. 근데 이게 억압 되다가 어떻게 나와? 갑자기 뿅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 방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억압을 누름으로써 나를 방어한단 말이에요. 이 억압도 어떻게 되겠어? 하나의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방어 기제다. 아까 부정도 나왔죠?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결국 인정하고서는 불쾌감, 그런 심리 기제. 이거를 또 방어 기제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차적 기제로서 불안을 야기시키거나 생각이나 충동, 공포, 소원 등을 의식 세계로 또 배제시킨다. 또한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다. 의식화되는 것을 막는다 이거죠. 이게 뭐다? 어가. 그래서 여기서 나오네요. 특히 억압은 168회 수치심, 죄책감,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게 하는 경험, 용납할 수 없는 생각, 충동이 억압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합리화, 합리화하다 뭐 레셔널라이즈, 그래서 합리화, 레셔널리제이션, 그래서 용납하기 힘든 충동, 행위,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나 행동,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치에 닿는 이유를 댔는 심리 기제를 뭐라고 그런다? 합리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합리화는 어떻다? 용납하기 힘든 행동이나 충동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 이런 걸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믿음, 그 믿기 만들기 정당화시킨다. 그래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거 합리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치에 닿는 이유를 대는 거야.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걸 뭐라? 이런 심리 기제를 합리화다. 그래서 부정, 억압, 합리화, 방어 기제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투사, 리젝션. 투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거나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태도 등을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이들을 투사라고 해요. 자,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것과 또 자신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충동적인 태도 등을 어떻게 되겠어? 무의식적으로 남한테 돌리는 거야. 내가 잘못을 해놓은 것을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행동 기제를 뭐라 그런다? 투사라 그런다.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했어.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누구한테 돌린다? 타인한테.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이 행동 기제, 심리 기제가 아니라 행동 기제. 이 충동이나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기제를 갖다가 뭐란다? 남 탓을 돌리는 걸 투사라고 합니다. 교과서 맨 밑에 있죠? 무의식적으로 이 기제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전가시켜서 자신의 결점을 뭐야?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정가시가 비난해서 자신의 결점이나 약점에 갖게 될 위험이나 불안을 나를 보호하는 거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남 탓으로 돌려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뭐다? 투사. 그래서 169쪽의 중간에 보면 이 투사의 정도가 심하고 오래 지속된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비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순환의 연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투사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못 믿어 보이고 그들을 의심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피해 망상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피해 망상, 망상형 조현병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되는 게 뭐다? 이 투사. 행동기제, 방어기제에서 투사. 조현병 환자에게.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하고 상상을, 과대망상을, 피해망상, 관계망상. 이 피해망상을 하면서 이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게 방어기제 중에 뭐다? 투사. 남 탓으로 돌는 거. 남이 뭐 했을 것이다. 자기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남 탓, 환경의 탓, 자신의 결점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게 뭐다? 투사. 그럼 네 가지가 나왔어요.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반동 형성. 그죠? 액션. 액션이 행동하다죠. 그냥 반동. 다시 되풀이되는 거. 리액션 포메이션. 그래서 반동 형성. 그래서 억압과 마찬가지로 충동을 의식에서 추방하지만 방법적으로는 무의식 속에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반대의 감정으로 대체시킨다. 그러니까 이 다 의식에서 추방했어. 이 억압, 이 충동을 의식 속에서 없애버리려고 해. 그런데 얼려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어떻게 돼?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을 어떻게 돼서 다른 감정으로 대체시켜서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반동 형성이다. 그래서 이 의식 수준에서 이 충동에 대한 그래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의식에서 성적, 공격적 충동, 감정, 생각 등을 억제하지 않고 이 충동에 대한 의식 수준에서의 반동 형성, 어떻게 억압과 마찬가지로 충동을 의식에서 추방시킨다. 여기 나왔네. 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부인에 대한 성난 감정 무의식적으로 억압하는 남편이 애정이 각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반동 형성.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부인에게 성난 감정 무의식적으로 억압해. 지금 성난 무의식적으로 행동해 지금. 근데 또 애정이 각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그게 뭐예요? 반동 형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방어기제 5개 다 외워버리세요. 처음에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반동 형성이 나왔습니다. 내 감정과 반대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반동 형성. 나는 사랑해, 사랑해 했는데 앞에서는 어때요? 미움. 막 미움이었다가 어떻게 사랑해? 표현하는 거. 이게 뭐다? 반동 형성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전치. 어, 전치.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향했던 본능적이고 충동적 감정을 덜 위험하거나 편안한 대상이나 사물로 향하게 하여 이 충동적 감정을 그죠? 이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게 막 충동적이던 이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을 덜 위험하고 참 편안한 대상, 사물로 바뀌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으로 편안한 대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어 기제를 전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displacement, 전치. 6가지가 나왔네요. 방어 기제. 자, 그럼 또 여기까지 외워봅시다. 자, 선생님들 머릿속에 처음에 뭐였어? 저도 까먹을 수 있어요. 부정, 억압, 합리화, 투사, 남한테 탓을 돌리는 거. 조현병 환자가 여기 투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내 감정과 반대되는 형성. 이게 반동 형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치. 그죠? 이 막 억압된 대상에서 편안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전치.
어때요? 좀 쉽게 설명이 되나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와, 보상. 그죠? compensation. 보상이 나왔습니다. 자, 봅시다.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나? 성격이나 외모, 그 다음에 또는 지능 등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결함을 메우려는 심리로 실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상 속의 것인지 자신의 결함을 다루는 것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돼 있어? 자신의 내 성격은 이래. 또 외모는 이래. 또 머리 IQ도 작아. 저기 낮아. 그래서 자신의 결함을 메우는 심리로서 어떤 이 결함을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이게 뭐예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더 내세우려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 보상. 그래서 7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7가지 다시 한번 뭐뭐 했어요? 부정, 기억나세요? 억압, 합리화, 투사, 반동 형성. 6번째 뭐였어요? 충동적인 것에서 편안한 곳 대상으로 옮겨가는 걸 전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입니다. 자신의 결함을 보상받는 것. 자신의 강점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걸 보상. 이해됐죠? 자, 그럼 봅시다. 승화. 좋은 말이 나오네요. 승화. 승화. 170조 승화. 본능적인 에너지를 여기서 뭐라 해서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초자아에 의해서 그죠? 원초와 자아, 초자아죠. 이 초자아는 뭐예요? 사회 규범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합리적인 생각. 이 초자아에 의해서 용인되고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고 승인이 되는 행동, 승화. 즉 공격적 성적 에너지를 개인적, 사회적으로나 용납되는 형태로 유용하게 목적이나 대상에게 향할 수 있게 유용하게 그죠? 그러니까는 본능적 일을 직접 목적 생활에서 어떻게 초자의 사회 규범에서 용인되고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동을 뭐라 그러는다? 승화, 서블리메이션 그죠? 승화. 그 다음에 취소, 언제 자신의 성적 혹은 공격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자신의 성적 혹은 공격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지워버리려고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거.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상대방에 피해를 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이나 공격적 유만 충동을 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주었어. 그래서 이 주었다고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지워버리고 상대가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행위 기제를 뭐라고 그런다? 취소. 여기까지 이제 9가지가 나왔죠. 취소. 그래서 방어 기제에는 몇 가지가 있다? 원상복구 하려는 행위 규제 하면은 취소 방어 규제. 무의식적으로 나를 어떻게 돼 있어? 방어하는 기제 9가지가 있어. 자, 외워봅시다. 9가지 방어 기제 뭐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부정, 억압, 합리화, 조현병 환자는 뭐라? 남 탓을 돌리는 피해망상, 투사, 방어 기제 중에 하나, 투사.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반동형성, 반대로 사용. 그 다음에 대상을 바꾸는 거. 전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7번째는 열등감을 보상받고자 하는 거. 자기의 강점을 내세우고자 하는 걸 보상. 그 다음 8번째가 뭐 있었죠? 8번째가 가장 좋은 말인데 초자. 그래서 승인되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문화적으로 인정이 되는 행동을 뭐야? 승화. 그 다음에 취소는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떠올리면서 원상복구하려는 행동. 9가지 취소. 다 외웠죠? 선생님들 다 외웠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아이고, 힘드네. 자, 프로이드는 1905년 그에 져서 성욕에 관한 3편의 에세이에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안했습니다.
psychosexual development. 그죠? 심리 성적, 그죠? 섹슈얼, development, psychosexual development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뭐다? 인간의 발달 에너지의 원천, 성에너지, 리비도, 성에너지, 그죠? 리비도의 집중 부위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이론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그럼 봅시다. 한번 봅시다, 이제.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이 되고 영아기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뭐예요? 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 아까 심리성적 발달 단계 뭐였어요? 사이코섹수얼 디벨로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과 행동이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언제부터? 영아기부터 청소년까지 5단계로 나눕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달 단계, 이 학문, 성기 등 리비도가 집중되는 부위에 따라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설명하면서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방해를 받는다면 특정 단계에서 리비도가 정지해놓은 고착은 과도할 때보다 과도할 때보다 어떻다? 이 고착은 결핍될 때 더 강한 고착 증세를 낳고요. 성인기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 결핍될 때 더 강한 고착 증세를 낳는데. 그래서 언제 나타난다? 성인기에도 나타난다. 자, 봅시다. 이제 구강기를 보겠습니다. 구강기는 어때요? 18개월까지 태어나서 1년 6개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예요. 리비도가 어떻게 그래서 계속해서 막 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지금 손주가 한 5개월쯤 돼가고 있는 것 같아. 이가 날려는지 자꾸 아픈지 이제 막 주먹을 입에다 막 그냥 막 쑤셔놓고 우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간질간질하니까 이제 막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출생에서 18개월도까지는 뭐야? 리비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입에 집중되어 있는 걸 뭐라? 구강기. 그때는 이게 만약에 고착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잘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고착 결과 구강 수동적, 구강 공격적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16, 18개월까지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최초의 양가 감정이 생긴대요. 여기서 최초의 양가 감정, 구강기 때 18개월까지 잘 어떻게 되겠어요? 발달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항문기를 봅시다. 3세까지. 그러니까 우리 달력 나이로 이제 4세죠. 리비도가 어떻게 되겠어? 항문에 집중이 되었다. 그래서 대상 관계가 발달이 되고서 항문이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별을 참거나 내보내는 쾌감도 보는 거죠. 항문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착 성격은 항문 공격적이고 항문 보유적 성격이 된다. 항문기에서 구강기 그 다음에는 이제 항문에 입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항문으로 가고 그래서 항문기 세 번째는 어떻게? 남근기. 초등학교 전까지 리비도가 어디에 간다? 성기에 집중이 된다. 그래서 생식기가 자극의 초점, 성 역할과 도덕 발달. 그래서 성격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거세 불안. 그러니까 오디푸스 컴플렉스, 남근 성망, 엘레트라 컴플렉스. 그래서 거세 불안에 대한 자아의 방어 기제. 그래서 어가 동일시 어떻게 되겠어? 반동 형성. 이런 게 이제 남근기 때 나타나는 거. 리비도가 성기에 집중됨으로써 음, 근데 이제 잠복기 봅시다. 잠복기 6세에서 이제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 전까지 잠복기. 성 본능이 잠재되어 있고 성 본능과 관련 없는 기술 습득, 동성끼리 어울리고 경쟁의식 사회화. 그러니까 성적 활동이 잠재되는 시기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성이 물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가끔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제가 듣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저는 이 성적 활동이 잠재되는 시기가
였다가 사춘기 때 짱 하고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때는 잠재되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움직이는 시기더라고요, 또. 지금 애들이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체 발달, 지적 발달. 그래서 리비도는 승화되어 지적 관심, 운동, 동성 간의 우정, 공부 등으로 비치된다. 그래서 상식기, 잠복기. 아까 뭐였어요?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그죠? 초등학교 때 이제 성적이 잠복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식기. 뭐가 나올 거야? 생식기. 성숙한 성적 관계로 발전이 된다. 사춘기 이후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로부터 독립이 중요한 과제, 정신적, 신체적 성숙이 거의 완성되는 게 생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5단계, 뭐였어요? 앞에서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을 가는 학문기, 그 다음에 생식기로, 그러니까 성기로 가는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해야는 잠복기, 그 다음에 성적 관계로, 성숙한 성적 관계로 발전하는 생식기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복기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가를 한번 끝까지 한번 보고서 시간이 나면 앞으로 가서 우리가 놓쳤던 거를 보겠습니다. 자, 정신 분석과 지금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 및 평가에서 177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177쪽. 첫째, 정신 분석은 클라이언트 개입에 마땅한 개입 도구가 없어서 전문성을 비판받고 있을 때 등장했대요. 이 정신 프로이드에. 그래서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해밀튼, 홀리스 등이 개별 사회 사업을 발달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뭐가?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 진단주의 학파에 영향을 줌으로써 해밀턴 홀리스가 개별 사회 사업을 발달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 둘째로는 여기서는 경청 등으로 정보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 대화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과적인 치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가서 다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 그냥 들어주면 돼요. 경청해주면 돼요. 그리고 약을 처방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청 등으로 정보를 받으면서 대화로, 그죠? 대화로 정신과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분들도 하루 종일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소진될 것 같아. 이분들도 어디 가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클라이언트 그 많은 대상자들을 하루 종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정신과 선생님들은 이 경청, 리스닝,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 그죠? 주의 집중해서 경청을 함으로써 대화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토대를 제공한 게 정신분석 이론이다. 누구? 프로이트. 이제 확실히 알겠죠? 프로이드의 지형학적 관점, 구조적인 관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는 또 5가지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은 이번 시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성공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문제라도 문제에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는 뭐예요? 직선론적 원인론을 채택하게 되어서 사회복지사에게 지금 어떻게 되겠어? 어? 지금 셋째,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일정한 원인이 있겠죠? 아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죠. 어떤 문제라도 문제는 다 이유가 있고 다 그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는 직선론적 원인론을 채택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다? 사회복지사에게 이해 틀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이해할 때
어느 단계에 고착 및 퇴행이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어.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경청을 함으로써 이 클라이언트가 어느 단계에서 고착이 되고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퇴행이 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의 분쟁의 해결점을 찾아주는 게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직선원적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그 직선원적 원인론적 퇴척해서 사회복지사에게 이해의 틀을 마련해주는 근거가 됐다는 거죠. 이 정신분석 이론이. 그러면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사회복지사에게 실천 현장에서 인간을 면접하고 사정하는 그저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공했다. 사정하는 거, 조사하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실천에서 인간을 면접하고 조사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공한 게 뭐다? 다시 한번 정신분석 이론이다. 그죠? 이 정신분석 이론은 그래서 어떻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먼저 그렇죠. 정신분석은 클라이언트에게 마땅한 도업, 전문성을 비판했을 때 아까 첫째 나왔죠. 진단주의 학파에게 영향을 주고 그다음 개별 사업에 영향을 주고 정신분석.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청을 정보를 들으면서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선론적 원인을 채택해서 사회복지의 이해의 틀을 마련해주고 또한 사회복지사에게 어떻다 실천 현장에서 인간을 면접하고 사정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공했다. 그죠? 교과서 이제 178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분석에 이제 179, 180을 이제 할 건데 정신분석의 평가를 봅시다. 정신분석은 뭐다? 프로이드 자신의 문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분석으로 탄생. 자, 정신분석의 평가를 하면 이 중요해요. 정신분석을 얻었다. 프로이드 자신의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그죠? 문제 원인, 정신분석 이론은 철저한 자기 분석으로부터 탄생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 이론의 출현으로 어떻게 해서 상담의 기술을 풍부하게 하여서 이 이론가들을 자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정신분석과 사회복지 실전에서 경청을 해주고 또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에게 잘 들어줘서 문제 원인을 해결하고 직선론적 원인론을 채택해서 어디다 해서 사회복지사의 그 틀을 마련해 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의 실천 현장에서 어떻게든 면접과 사정하는 객관적 증거들을 해준 게 정신분석.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러한 상담의 기술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이 이론가들을 자극한다는 평가를 받는 게 정신분석 이론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 문제에 대한 치료적 처방을 제공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혹은 문제 인식 능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이론에서는 어떻다? 현 문제에 대한 치료적 처방을 제공하기보다는 어떻게 그죠?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혹은 문제 인식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초점. 이 정신분석은 지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제공하기보다는 어떻다? 주요 요점은 클라이언트의 통찰력, 문제인식, 해결력을, 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둔다는 평가를 받는 게 이 정신분석이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은 지금 여기서 뭐예요? 정신분석 이론은 만약 여기서 나오네. 만약 공격적 성향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 두 개 어떻게 돼? 이 공격적 성향을 해소하지 못하면 이 두 개 어떻게 한 방에 샥 무너지듯 어떻게 감정이 폭발되어서 정신분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은 뭐에서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자기 분석에서부터 탄생된 게 정신 분석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공격적 성향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떻다? 이 뚝이 한 방에 무너지듯이 내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이 되어서 정신 분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신 분석 이론은 어떻다? 깊은, 내면의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성적 본능, 그것을 억압하는 힘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적 성향이 해소되지 못한다, 정신분열증 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의식에서부터 오는 이 성적 본능.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은 뭐라 그랬어? 정신역동 이론. 그죠? 어.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만, 이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그죠? 클라이언트들이, 진짜, 잘 치유받고, 잘 문제 해결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 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정신분석가들, 그죠? 상담가의 역할. 즉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역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는 학교 사회복지사, 군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또 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 사회복지사를 우리가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교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죠? 그래서 이걸 다 아울러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교 사회복 어때요, 선생님들? 제 아이디어. 동의하시나요?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병원에는, 대학병원에는 한 두세 명을, 머스트, 꼭 채용해야 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사들이 진짜 내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됐어? 이 재단에서 다른, 이게 후원받은 걸로 연결시켜주는 게 의료사회복지사. 병원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정사회복지사죠. 교정은 무슨 사회복지사겠어요? 교도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제가 생각해보는 문제가 무슨 사회복지사냐? 종교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이런 일반적인 것도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종교사회복지사. 혹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이 이런 쪽에서 관심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그죠? 학교 사회복지가 아니라 종교 사회복지사. 아마 머지않아 종교 사회복지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자아가 스스로를 제어하는 초자가 있어서 이 초자에 반하는 경우에 자책감이 생기고 여기로부터 우울이나 불안감이 생기고 억압되어 있는 불안감을 어떤 방법으로 해방시키는 것에 신경제요법이가 있고 따라서 정신분석 이론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간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중거들 제교로 지대한 그죠? 인간을 이해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인간을 이해하고 심리적인 문제 이해 해결 준 것들을 만들었다. 정신분석 이론이. 그 다음 이제 한계점을 봅시다. 뭐예요? 인간에 대해 스스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지나치게 결정론적 비합리적 인간관을 묘사한 것에 비판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성장 잠재력 문제 해결력 너무 과소평가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무시한 경향 학습 교육으로나 자유의지로도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존재를 너무 간과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한계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성격 발달에 있어서 성적 욕망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그래서 유아기의 성욕을 더 강조한 점, 여성의 성차별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은 점도 한계가 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뭘까요? 프로이드는 사춘기 이후에 성적 발달을 무시했다는 거. 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춘기 이후에는 다 성적으로 다 완성이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계속해서 발달했는데 이 부분도 무시했다는 한계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180쪽의 한계점의 네 가지를 지금 어,
정신분석 평가에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시간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제가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례까지, 네 가정의 사례까지를 들어서 선생님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해 하시고요. 아까 특히 방어 기제, 그 심리 기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남겨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물러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